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남편이 펀드 매니저의 길을 걷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펀드 매니저 시절에는 머리만 있으면 웬만한 성공 가도를 즐길 수 있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 머리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런데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고요. 사실 사람 좋기로 두 번째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그 후로 언제부턴가 남편의 서가에는 철학과 관련된 책들이 늘어났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던가요? 그런 남편의 전철을 지금 제가 밟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 말이야.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답하더라고요. 아니,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제 마음에서 다리로 가는 여행을 즐겨보려고. 네, 그런 남편의 말이 제 귀에도 들려오니 이젠 저도 슬슬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이 추천해준 이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실 강신주 교수입니다. 장자 철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강신주 교수의 서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화로 일반 서민들을 위해 글을 쓴 장자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는 듯 재미있게 넘어가는데요. 저처럼 철학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독자들에게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뜻이 뭔 줄 아시나요? 철학을 뜻하는 필로소피라는 말 자체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포스로 구성되어 있으니 지혜에 대한 사랑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가 남편의 서재에는 이런 기도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주님,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변화될 수 없는 것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그 둘의 차이점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네, 우리들의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위한 가이드북, 철학, 삶을 만나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근 뉴스에서도 우려를 표한 바 1인 가구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코로나로 인해 그 속도마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나노 사회로 이동하면서 그만큼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없는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 즉 아나키스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족이 없는 가족을 꿈꾸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마치 여행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처럼 국가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도 모두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들의 안식처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족의 품속에서는 국가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 간의 첨예한 구분이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가족은 모든 모순과 대립을 화해시키는 장소,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자명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여전히 가족을 낯선 그 무엇으로 숙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헤겔 같은 철학자처럼 가족을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에 관련한 헤겔의 말 들어볼게요.
사랑은 일반적으로 나와 타자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져 있다는 의식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독자성을 포기하고 나아가 나와 타자, 그리고 타자와 나의 통일을 자각함으로써 나의 자기의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네, 헤겔은 사랑은 두 사람의 통일이자 그것에 대한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서 나는 타자와 하나라는 전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서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헤겔의 말에 따르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에 대한 경험이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만약 타자는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느낀 하나의 경험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데이트 폭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헤겔의 사랑은 낭만적이지만 그만큼 또한 유아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겔은 사랑이 함축하는 유아론적 성격을 서둘러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가 가족을 도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황홀경적인 일체감,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이세,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가족이라는 통일체. 이런 일상적인 이해에 따르면 사랑은 가족으로 완성되어야만 하고 가족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낭만주의적인 가족 이미지 밑에 일종의 억압과 배제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카프카라는 위대한 문학자입니다. 카프카의 유명한 변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이 벌레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업사원으로서 그는 나머지 세 식구, 즉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는 이 가족의 유일한 경제원이었던 셈이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벌레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아들이자 오빠였던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뒤에도 잠시 동안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머지 세 식구는 곧 그레고르를 가족 성원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식구들로부터 그레고르는 이제 아들이자 오빠가 아니라 저것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그레고르의 추방을 정당화합니다. 만약 저것이라고 불리는 벌레가 오빠였다면 벌레로서 나머지 식구에게 폐를 끼치기 전에 스스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탈퇴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것은 식구에게 지금 폐만 끼치고 있다. 따라서 저것은 가족 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방해야만 한다. 벌레로 변해버린 오빠가 스스로 가족을 탈퇴했다면 오빠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나마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이 동생은 말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스스로 나가든지 아니면 식구들에 의해 추방되든지 간에 이제 가족 구성원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식구의 추방 선고를 들은 그날 밤, 그레고르의 심리 상태를 카프카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감동과 애정을 갖고 집안 식구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마도 누이 동생보다 그 자신에게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이처럼 공허하고 편안한 명상 상태에 있는 그의 귀에 새벽 3시를 치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그의 머리가 저절로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그리고 콧구멍으로부터 마지막 숨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렇게 그레고리는 죽어갑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말이죠. 카프카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고 결국 가족에 의해 배제되어 죽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카프카의 변신에서 진정으로 변신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으시겠나요? 변신한 것은 집안의 기둥에서 집안의 식충으로 바뀐 주인공 그레고르일까요? 아니면 벌레가 된 아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경제 생활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그만둔 여동생일까요? 사실 변신의 주인공은 이 모두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킨 것은 놀랍게도 바로 가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가족이란 것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변형하는 일종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족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식으로 구성된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은 자신 안에 속한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거대한 벌레였던 셈입니다. 카프카의 통찰은 헤겔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카프카에게 가족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며 오히려 가족이란 유기체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사랑이 하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완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이란 가족으로 지향되지 않는다면 유아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험성이 그가 사랑을 두 사람의 통일이자 그것에 대한 의식, 즉 하나라는 개념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현대 프랑스 철학자 바디우의 철학적 통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라는 해결적 이념을 거부하면서 사랑을 둘로 사유하려고 했던 중요한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말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성취한다는 것,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사랑의 종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바디우에 따르면 둘일 수밖에 없는 사랑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족 논리에 포획되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유아론적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바디우가 강조한 둘이란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공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사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바디우의 말은 결국 우리에게 둘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사랑이라는 사건에 충실해야 한다는 바디우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 아시죠? 낙랑공주에게는 국가도, 아버지도, 그리고 공주라는 신분도 사랑의 관계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국가를 지켜주는 자명고를 찢어버렸던 거죠. 낙랑공주는 자신과 호동왕자의 사랑 사이에 개입하는 일체의 요소를 거부하고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그녀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랑공주는 사랑이란 사건에 충실했던 주체였습니다. 반면 그녀가 사랑했던 호동왕자는 불행하게도 사랑을 배신했던 사랑 이외의 다른 요소를 마음에 품었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낭랑공주의 사랑이 비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연인의 이야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실 사랑은 가족도 국가도 신분도 신념도 초월하게 만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랑은 사랑하는 두 사람, 즉 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혁명적인 힘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우가 사랑을 둘이라고 정의하면서 둘에 충실하라고 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자를 이제 완전히 알았다는 생각, 타자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죄악이자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자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타자로부터 무한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따라서 둘의 공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사건에 충실하면서 둘의 공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나의 바깥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나의 외부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자 은총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이자 둘의 진리인 것이죠. 김이나 작가가 보통의 언어들에서 이야기한 대로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 바라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발자국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 당연히 잘 안다고 여기는 순간 관계는 V3가 깔리지 않은 컴퓨터가 된다는 말은 어쩌면 둘의 철학을 담은 적절한 교훈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양 철학 속 헤겔과 카프카, 바디우로 이어지는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겐 가족이 어떤 의미인가요? 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엔 둘의 철학이 들어있으신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